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손승주라고 합니다. 일기 강의 와주셔서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이제 아실 텐데 이제 자기 소개를 다시 하면은 그 8주차 태아 아버지 손승주라고 합니다. 제가 나이가 적지 않은 나이인데 제가 한국 나이로 이제 43세니까 아주 적은 나이는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생명과학의 힘을 빌려서 애가 생겼습니다. 아무튼 각설하고요. OT를 좀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연기는 이미 지났고 이제 지금 현재 일기 강의를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최근에 그 카페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카페 주소가 http:// 네이버 com/win nssj 요게 카페 주소거든요. 여기 카페 주소예요. 카페 주소인데 여기 있는 이 특징이 요것 때문에 이제 요즘에 계속 연락이 오던데 윈 다음에 n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윈 다음에 n이 하나 더 들어가서 ssj거든요. 요게 여기 있는 요 카페를 여러분들하고 이제 소통 창구로 활용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이제 카페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등업 신청을 해주시면은 여기에 연기 때 제가 여러분들 개별법 숙제로 22문제가 업로드 되어 있어요. 개별법 숙제로 집단법 숙제는 아예 없고요. 개별법 숙제로 22문항이 업로드가 되어 있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저걸 다 다운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 개별법 진도 나갈 거잖아요. 거기 복습할 때 여러분들이 복습 자료로 좀 활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꼭 그렇게 좀 활용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일기는요 진도를 이론도 나가지만은 여러분들하고 이제 답안 작성도 함께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이 답안 작성은 여러분들하고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진행을 하게 될 텐데 하나는 이제 수업 진도를 나가면서 답안 작성하기에 컨텐츠를 구분해 볼 때 답안 작성하기에 굉장히 용이하다라고 하는 컨텐츠는요. 수업 중에 여러분들하고 사례 문제를 풀 겁니다. 사례 문제를 풀이를 하면서 여기에다가 이론을 같이 녹여서 그냥 한꺼번에 설명을 해버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답안 작성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컨텐츠는 그냥 이론 설명만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매주 4문항 이상 푸게 될 거예요. 4문항 이상 여러분들하고 문제풀이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10주잖아요. 알고 계시죠? 전체적으로 10주니까 요것만 해도 여러분들하고 이제 40문항 이상 문제풀이를 하게 될 거예요. 수업 중에. 그러고요. 여러분들한테 집단법을 이제 숙제를 내드릴 건데 여기 있는 요 숙제가 15문항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5문항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요 숙제를 어떻게 하시냐면요. 오늘 여러분들 숙제 나간 거 있잖아요. 숙제 나간 거 있어요. 네, 여러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노동법을 다 한 번은 뭐 들어보던 읽어보던 공부를 하고 오신 분들이거든요. 아예 모른다라고 하는 이 노베이스 상태로 강의를 하는 건 아니에요. 안 그러면 계속 연기랑 똑같은 강의를 하게 되니까 그럴 수는 없고요. 다 한 번은 배우고 왔다, 뭐 읽어보던 그걸 전제로 하는데 이렇게
숙제를 보면은 이렇게 문제랑 그다음에 뒤에 넘겨보시면은 답안이 있어요. 이거를요, 여러분들 시중에서 이렇게 저희 시험용 답안하고 똑같이 생긴 이런 걸 팔아요. 시험용 답안하고 똑같이 생긴 이런 걸 파는데 여기에다가 그대로 여러분들이 필사를 해보는 거예요. 옮겨 적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옮겨 적어보면서 답안 감각도 익히고 답안의 형식도 익히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보시는데 숙제를 해보시는데 여러분들 중에 유예 이상이신 분들이 있어요. 유예 이상이신 분들은 숙제에 여기 있는 거 이 필사하는 거에 집착하지 말고 자기가 알아서 활용을 해주세요. 왜냐면은 이번에 합격하신 분들이 저도 한 60몇 분 이번에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들어보면은 유예 이상이신 분들은 여기 있는 이 숙제를 하지 않으신 분들이 꽤 돼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시간상 부족해서 안 했다라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손목이 아파서 안 했다라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그러면 이거 받아갖고 버렸냐? 그럼 버린 건 아니에요. 받아서 바로 버린 건 아니고, 문제를 읽고 본인이 어떤 구성을 해야 될지 짜보기는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요런 목차를 짜서 여기에다 요런 컨텐츠를 넣어야겠다. 목차만 짜고 컨텐츠를 상상을 해본 거죠. 요런 걸 넣어야지. 요런 얘기를 여기다 써야 되겠지라고 상상을 하면서 트레이닝은 했다라는 거예요. 손목이 아파서 써보지는 못했지만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유예 이상이신 분들은 활용을 해보시고 생동차이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시간 되신다면 직접 써보면은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게다가 숙제 전체가 이제 집단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개별법 진도 나가면서도 집단법을 놓지 않는 효과도 있어요. 개별법 진도 나가면서 집단법을 놓지 않는 효과가 분명히 있으니까. 자, 그러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65문항을 여러분들이 겪게 되잖아요. 65문항을 이렇게 겪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것도 여러분들이 복습하면서 다운로드 받아갖고 진도 나간 거 요걸로 복습을 하다 보면은 80문항이 지금 넘어가잖아요. 80문항이 넘어가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모의 시험을 보게 될 텐데 여기 있는 이 모의 시험에 관해서 좀 몇 가지 얘기를 해보면은 일단 진도라고 하면 표현이 좀 이상하다. 모의 시험 범위를 먼저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강의 계획서 펴보시면은 강의 계획서 다음 장을 한번 봐보세요. 강의 계획서 두 번째 장 보셨습니까? 두 번째 장 보시면은 여러분들 주말반이 전체적으로 몇 칸으로 되어 있어요? 칸수 세보세요. 사실 세볼 필요도 없죠. 몇 칸이죠? 10칸이죠? 10칸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밑에서 7칸은 모의고사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거 눈에 보이시죠? 자, 거기에서 위로 3칸입니다. 모의고사라고 써 있잖아요. 거기에서 위로 3칸이 항상 시험 범위예요. 아시겠죠? 10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위로 3칸이 가면은 무조건 거기가 시험 범위고요. 그리고 한 가지 실제 진도가 여기 있는 강의 계획서랑 다소 차이가 발생하다고 하더라도 그냥 위로 3칸이고요. 실제 진도가 약간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그냥 무조건 위로 3칸이고요. 그리고 누적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냥 위로 3칸일 뿐이에요. 시험 범위에 관해서는 두 번 설명할 일은 없을 겁니다. 무조건 그냥 위로 3칸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걸 말귀를 만약에 못 알아들으신다고 하면은 그냥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귀를 지금 한 번에 알아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냥 위로 3칸이에요. 위로 3칸 가시면 됩니다. 자, 3전.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이 모의시험은 25점 모의고사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7회를 보게 되잖아요. 25점 모의고사 7회 이렇게 보게 되는데 아까 전에 여기 있는 40문항에다가 65문항에다가 22문항에다가 여기 이제 7회까지 합하면은 90문항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1기 동안 사례 문제만 한 90문항 정도는 겪게 되시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더해보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90문항 겪게 되시는 건데, 물론 이거 갖다가, 90문항 갖다가 여러분들이 시험 대비가 가능하냐? 절대 불가능하죠. 왜냐면 90문항 정도 풀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 대비가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불가능하고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2기, 3기를 진행하면서 사례형 문제풀이가 더 축적이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의시험 관련해서 이제 첨삭을 하게 되는데, 여기 첨삭에서는 이제 점수와 등수는 그런 건 없고요. 여러분들 첨삭은 지적만 있을 거예요. 뭐가 이상하다라는 것만 있을 건데, 제 경험칙상으로 여기에서 점수랑 등수를 집어넣으면은 유예 이상이신 분들이 점수랑 등수 높은 걸 다 차지해서 점수랑 등수를 1기 때는 집어넣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모의고사 관련해서 뭐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어이 뭐 좀 수강생이 좀 있나 본데? 라고 좀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온라인으로 응시하시는 분들이 쬐끔이 있어요. 쬐끔이 있는데, 이 온라인으로 응시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실강 응시하시는 분들, 요런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난주 거를 내가 제출을 안 했다. 그래서 지난주 거를 같이 섞어서 넣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온라인 분들도 하지 마시고, 실강 분들도 하지 마시고, 그냥 제때 제출해 주세요. 제때 제출해 주시고, 특히 이 온라인 분들은 공지에 업로드해야 되는 시간이 나와 있어요. 그때까지 반드시 제출을 해주시고, 그때까지 제출 못한 거에 대해서 저한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연락은 하지 말아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정해진 시간까지 그냥 제출해 주세요. 아시겠죠? 성인들이시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아실 겁니다. 난 제출 못했는데 내 거는 개인적으로 네가 좀 처리를 해달라. 이런 것들은 제가 수용이 안 됩니다. 네가 뭔데 수용이 안 되냐라는 말을 하지 마시고요. 그냥 수용이 안 되니까 그냥 정해진 대로 해주세요. 왜냐면은 너도 나도 다 예외를 인정해달라라고 하면은 제가 그거를 다 끌어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공지사항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2기로 넘어가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교재가 이제 서브 노트랑 그 다음에 이제 사례집을 여러분들하고 이제 공부하게 될 건데, 여기 있는 요 사례집에는 이제 100문항 이상이 실려 있어요. 100문항 이상이 실려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서브 노트에는 적어도 서브 노트 나오기 직전까지의 최신 판례를 포함해서 전부 다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근데 서브노트가 나온 이후에 최신 판례는 어떡하냐?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수업 중에 나눠드릴 수밖에 없죠. 당연히 출간된 이후에 최신 판례들에 관해서는. 근데요, 이게 서브노트가 제 생각에는 3월 말이나 출판사 일정에 따라서 4월 초에 아마 출간을 하게 될 거거든요. 이 사례집 포함해가지고. 그러게 될 건데, 아마 시험에 출제되는 판례 중에 판례는요, 여기 있는 이 서브노트 출간 이후에 나오게 되는 판례는 거의 저희 시험에 출제될 확률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시험하고 너무 간격이 바짝 붙어 있기 때문에 너무 시험 직전 최근에 나온 판례들은 잘 안 내거든요, 교수님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마 이 서브노트에는 거의 99.9%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판례는 다 실리게 될 겁니다. 다. 근데 만약에 이 이후에 최신 판례가 있는데, 야, 이거는 너무 매력적이다, 판례가. 아니, 판례가 매력적인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너무 매력적이다. 이건 정말 낼만하다, 출제자 입장에서. 그런 것들은 제가 또 나눠드리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2기 때는 이제 모의고사를 또 보게 되겠죠. 75점 모의고사 이제 7회를 보게 될 겁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3문항이 실릴 거니까 요렇게 하면은 이제 21문항이 되겠죠. 21문항이 될 테고, 요거까지 합하면 한 120문항 정도를 여러분들이 겪어보게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3기 때 되면은 요때는 이제 교재는 사례집은 활용하지 않고 이제 서브를 보게 될 거고요.
서브를 보게 될 거고, 이제 모의고사를 150점 모의고사 이제 6회를 보게 될 거예요. 6회를 보게 될 거고, 요게 이제 6문항이니까 150점은 이제 6문항이니까 여기는 이제 36문항이 이렇게 되게 되겠네요. 됐죠?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0기부터 한 3기까지 문항 수로 따졌을 때는 한 200문항 이상은 겪게 되는 거예요. 200문항 이상은 겪게 되는 거고, 이제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모의 시험하고요. 여기 있는 요 숙제하고 그 다음에 여기 서브 사례집,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모의고사, 여기 있는 요 모의고사, 여기 있는 저 별표 친 부분들 있죠? 별표 친 부분들 있잖아요. 거기에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는 다 나와요. 100% 나옵니다. 100%. 실제로 여러분이 겪어보지 않은 문항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여기에는 들어있어요. 시험 범위에서 절대 어긋나지 않거든요. 이 안에는 다 들어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열심히 하시면 돼요. 열심히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한 가지 이제 걱정되는 게 여기 있는 이 카페를요. 여기 있는 이 카페를 합격하신 분이 합격을 이제 최근에 한 건 아니고 한 20몇 기 이신 분이 저한테 이제 강요를 하다시피 해서 이제 만들게 되었는데 여기 이제 실제 들어가 보면 뭐 공부 방법 막 이렇게 써 있어요. 공부 방법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전 이거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한테 만들으라고 강요하신 분이 카페를 직접 만드셨거든요. 들어가 보면 카페 이쁘게 만들어져 있어요. 막 아기자기하게 막 이쁘게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 있는 이 공부 방법이 뭐라고 무슨 뭐 입체적으로 공부해야 된다 막 그런 말이 써 있어요. 근데 저는 입체적인 공부가 뭐냐라고 이제 그분한테 물어봤더니 저한테 닥치라고 하더라고요.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갖고 농담이 아니고요. 이제 합격하고 연차가 지나다 보면은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조금 친밀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제 거친 얘기도 오가게 되고 그러는데 제가 입체적인 공부 방법이 뭔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냥 가만히 있어라. 모르면 수험생들은 알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여기 써 있는 공부 방법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공부 방법을 또 공부를 한다. 이런 수험생분들 있거든요. 공부 방법을 공부하는 사람들. 그런 거 큰 의미 없어요. 여기 써 있는 공부 방법이나 이런 거 집착하지 마시고 요거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소통 창구로 활용할 거고. 괜찮죠? 오늘 첫날이라서 그런가 다들 이제 표정이 안 좋으시네. 이제 연기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제 잔소리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 이제 합격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반드시 필요한 게 이제 체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체력이 반드시 필요하니까 예외가 없어요. 본인의 체력에 관해서 과신하지 마시고 유산소 운동을 비롯해서 어쨌든 운동을 좀 하셔야 돼요. 나는 체력 좋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반드시 필요한 거 인내력과 그 다음에 적정한 공부가 필요하거든요. 적정한 공부가 필요한데 이 적정한 공부는 그냥 하여간 열심히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만 하면 되는 거고 어떤 방법이 좋은지는요. 합격자가 400명이면 400가지, 500명이면 500가지 방법이 있어요. 책을 열심히 읽으시던 아니면은 뭐 칠판에다가 어떤 분은 그런 분은 좀 드물긴 한데 칠판에 썼던 필기를 따라 써보신 분들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따라 써보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백지로 복습해 보신 분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거는 다 사람마다 방법이 다르니까 어쩌한 특정한 방법에 관해서 집착하지 마시고 그냥 집중을 해서 공부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집중을 해서 공부만 하면 되는데 제일 최악인 것들이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제 인터넷 같은 거 너무 많이 해요, 요즘에.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많이 하면요. 여러분들 당연한 얘기지만은 합격에서 굉장히 멀어지게 됩니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이런 걸 많이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도 요즘에 그런
그 연구 자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전두엽이 녹아버려요. 전두엽이 인간의 이 사고를 할 수 있는 전두엽이라는 게 있대요. 그런 게 녹으면서 전두엽이 녹으면서 인내력, 참을성 이런 것들도 다 사라지게 되고 사고력도 떨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나 안 떨어졌는데 아니요.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 것들이 사라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거 많이 하지 마시고 게임하지 마시고 그냥 공부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답안에다가 아니 여러분들 교재에다가 형광펜으로 긋건 빨간 펜으로 긋건 그런 것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뭘로 긋는지 아시겠죠? 그냥 뭔가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은 오래전에 공부를 하다가 놨다가 다시 오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얼굴 보니까 알겠네요. 얼굴 보니까 오래전에 공부를 하다가 놨다가 이거 그래도 미련이 남는다. 미련이 남으셨겠죠. 뭐 그래서 오신 분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이상하다. 작년에 재작년에 꽤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됐을까? 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픈 마음 가지고 나타나신 분도 있어요. 제가 지금 보니까 작년에도 꽤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아까운 고배를 마시고 나타난 분들도 보이시고 그 다음에 아마 완전히 새로 공부하시는 분도 있겠죠. 처음으로. 근데요, 여러분들 개소리 같겠지만은 여기 있는 세상에서 여러분들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뭔지 아세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 알고 계시네요. 성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성경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거든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여기 책에 보면은 마태복음이라고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마태라는 건 말도 안 되는 발음이고 원래는 맷이죠. 맷 복음이라는 책이 부분이 있는데 거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모두한테 다 있을 거래요. 모든 사람한테 하나님의 사랑이 다 있을 거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저 처음 보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 있는 이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불러야 될지 아니면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불러야 될지 아니면 알라라고 불러야 될지 뭘라고 불러야 될지 무함마드라고 불러야 될지 저는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건 저는 기독교도 아니고 저는 무신론자거든요. 아니 신론자인데 근데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한테 기독교를 전파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도 이 신의 사랑이 분명히 다 있을 겁니다. 공평하게 다 있을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들 삶이 고되고 힘들었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더 고되고 힘들면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도 이 사랑이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냥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들한테 성경 읽으라는 얘기도 아니고 기독교를 전파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공평한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다 축복이 돌아갈 거다. 그러니까 열심히만 하시면 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겪었던 슬픔과 고통 그런 것들은 그냥 잊어버리세요. 나중에 보상 받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진짜로 오해하지 마세요. 저 기독교 전파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꼰대인지는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요즘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저 같은 사람 보고 젊꼰이라고 하더라고요. 젊은 꼰대. 굉장히 고개를 끄덕여 주셔서 감사하네요. 젊은 꼰대다. 라고 하는데, 제가 젊은 꼰대다라는 걸 이제 부인은 안 할게요. 부인은 안 할 텐데, 저는 한 명이잖아요. 이 세상에 수십억 명의 인간 중에 한 명인데, 제 경험상으로는 좀 균등하게 분명히 돌아갈 겁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의 그런 가난한 가정에서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네이버 같은 데 보면은 불우유토끼 막 이런 거 보이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정말 이럴 정도로 어려운 가정이 있나? 라고 할 정도의 그런 가정에서 정말 굉장히 비참하게 살았거든요.
비참하게 살고 늘 저희 할머니가 저한테 너는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는 인간이다 라는 거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늘 주입을 시켰어요. 너는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단 한 가지도 없는 애다. 그래서 사실은 상처도 많이 받았죠. 상처도 많이 받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느 순간 자기가 변해서 열심히 하면은 됩니다. 만약에 그 말에 지배를 받아서 나는 정말로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인간이야 라고 스스로 자포자기를 했다면은 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달라지지 않았을 건데 조금만 스스로 그런 말에 지배받지 않고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면은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럼 너 지금 부자 됐니? 라고 하면 아니죠. 부자는 안 됐는데 생계유지는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계유지에 저한테 가장 드라마틱한 영향을 미치게 된 게 이 노무사라는 자격증이에요. 이 노무사라는 자격증이 있어서 생계유지에 가장 드라마틱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시면 다 좋은 결과 있으실 거다. 자, 그리고요, 이제 연기 지나서 일기에 답안 작성을 강의한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답안의 기본 포맷을 좀 알려드려야 되는데, 이 답안 기본 포맷은 교수님들이 이라크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아이렉 방식이다라고 부르기도 하는 요 방식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익히셔야 돼요. 요 방식이 여러분들 사례형 문제 80% 이상을 다 해결을 해드릴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아이렉 방식 혹은 이라크라고 부르던 발음은 여러분들하고 다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그냥 이걸 이라크라고 불렀어요. 자, 첫 번째는 이제 논점의 정리 또는 이제 쟁점의 정리라고 하는 목차로 사례형 문제의 논점이나 쟁점을 적어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차는 그 사례형 문제 풀이에 필요한 이론을 로마자 2번에다가 넣어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로마자 3번은 이제 사안의 적용이라고 해서 이론에다가 사실관계를 뒤섞어서 설득을 해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로마자 4번에는 사안의 결론이란 거를 문제의 이제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두 줄이나 길면 한 네 줄 정도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 중에 어저께도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있어서 이런 말 하기가 굉장히 민망한데, 여기에다가 신림동에 여기에다 로마자 5번 뭐 이렇게 해서 보론 이런 목차로 추가적인 내용을 집어넣거나 그 다음에 뭐 여기에다가 이런저런 질문의 답변 외에 이런저런 얘기를 쓰면은 추가점이 있다, 이런 소문이 있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이런 소문이 있는 거 알고 있는데 그런 거 여러분들 일체 믿지 마세요. 일체 믿지 마시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확신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항상 결과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신림동에서 강의하는 강사 중에 객관적 데이터를 봤을 때 이 시험을 가장 잘 본 사람도 저잖아요. 그잖아요. 왜냐면 이 신림동에서 강의하시는 분들 중에 이 시험을 1등 해본 사람은 저밖에 없잖아요. 현재까지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도 이런 걸 적었을 때 점수가 더 나온다라는 거는 납득하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도 얘기했지만은 저는 이 노무사 시험 이후에 또 다른 시험을 합격했지 않습니까? 몇 년 뒤에 다른 시험을 합격을 했었는데 저는 그 시험도 객관적 데이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비교해 본 적은 없기 때문에 그 시험도 합격 커트라인에서 200점 이상 오버돼서 합격을 했는데 컷에서 200점 이상 오버를 해서 합격을 했는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제가 가장 잘 봤을 거라고 확신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합격 컷에서 200점 이상 오버되면요. 굉장히 많은 인원이 그 밑에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인원이 그 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물론 1등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장 잘 봤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제 경험상으로는 여기에서 이 신림동의 소문대로 뭔가를 더 썼을 때 점수가 더 나온다라는 걸 믿을 수가 없고요. 신림동의 소문대로.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그냥 며칠 전에 들은 얘기를 빌리자. 이번에 이제 행정쟁송법을 보니까 행정쟁송법 이번에 합격자 중에 이번에 전체 합격자 400명 조금 안 되잖아요. 390명. 거기 합격자 중에 70점을 넘은 사람이 두 분이 있다더라. 70점을 넘은 사람이 두 분이 계신데요. 두 분이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저랑 약간 친분이 있어요. 뭐 왜 친분이 있냐라고 하면 수업을 들었으니까 당연히 친분이 있겠죠. 친분이 있는데 이분한테 물어봤을 때 혹시 사적으로 이런 걸 저런 걸 더 썼냐? 그래서 그렇지는 않다고 하더이다. 그렇지는 않다고 하더이다. 라고요. 뭐 신림동에서 예를 들어서 이번 문제에다가 뭘 써야 되고 뭘 써야 되고 뭘 써야 되고 뭘 써야 되고 뭐 그런 것들 뭐 되게 많아요. 인터넷에 보면은 다 뻥이에요. 그런 거 일체 없이 요 점수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더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는데 여기 여러분들 4호선 5위도에서 당고개까지 가는 전철이 있어요. 여기 중간에 한 요 정도에 보면은 무슨 학교역이라고 있거든요. 무슨 학교역. 왜냐하면 그분이 이제 비밀 유지 서약을 썼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학교인지, 그분이 어떤 교수님인지 실명은 얘기할 수 없지만은 요 정도쯤에 어떤 학교가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어떤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 법대 행정법 교수님이 이번에 들어가서 채점을 하셨거든요. 하셨는데 이분은 이번에 채점을 하셨기 때문에 2년이나 3년 뒤에는 반드시 출제자로 들어가실 거예요. 그게 로테이션이 되거든요. 로테이션이 되는데 이 교수님 말로는 농사 수험생들 답안에다가 이상한 걸 너무 많이 쓴다. 그러니까 사족을 자꾸 쓴다라는 거예요. 답안에다가 일체 점수 주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체 점수를 주지 않았다. 불필요한 거에 대해서. 뭐 한 가지 이제 이건 누구에 대한 비난이 아닙니다. 이번엔 자꾸 행정쟁송을 얘기해서 왜냐면 이게 이번에 행정쟁송 마지막에 산문에 당사소송이라는 게 나왔어요. 뭐 그게 뭔진 모르겠어요. 당사소송이라는 게 뭔지. 지금 노동법 시간이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관련 청구 소송에 병합을 썼다든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속력을 썼다든지 기판력을 썼다든지 뭐 별의별 소문이 다 있습니다. 그런 소문을 조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일체의 점수를 부여하지 않았다라는 게 채점하신 교수님의 말씀이에요. 농담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어쨌든 그 교수님의 얘기는 논외로 하고 여기 있는 이 기본적인 걸 잘 익히셔서 기본적인 거를 곧 잘 박아주시면은 점수는 나온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혹시 뭐 졸다가 제대로 못 읽고 점수 주고 뭐 그러는데 쪽팔려서 얘기를 못 하신 걸 저라도 한 5,000부 하다 보면은 좀 졸기도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5,000 페이지도 아니고 5,000 분대 좀 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러다 보면 뭐 실수로 점수가 나갈 수도 있겠죠. 인간이 하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그분은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룰대로만 하시면 돼요. 룰대로만. 자, 그러면 논점의 정리에는 가장 하면 안 되는 게 이제 문제 요약 같은 거 하시면 안 돼요. 진짜 문제에서 해결해야 될 쟁점을 적어줘야 됩니다. 진짜 문제에서 해결해줘야 될 쟁점을 적어줘야 되는데 되도록이면은 판례 문구를 활용을 해주시면은 좋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걸 매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한 2기쯤까지 가더라도 문제의 핵심을, 문제의 쟁점을 적지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문제의 쟁점을 적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 경험상으로 굉장히 많거든요. 한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그걸 적어내질 못하더라고요. 제 경험상으로는.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 여러분들한테 닥쳤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문제 요약을 하십시오. 문제 요약을 하세요. 나는 도저히 쟁점의 정리는 어떻게 적을지 못하겠다. 이거는 이 이론이라는 거는 그냥 진짜
생자 노가다로 암기를 하는 거예요. 이론 파트는 생자 노가다로 암기를 하는 건데 나는 암기는 되는데 도대체 이 문제에서 핵심이 뭔지를 적지를 못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문제 요약해서 적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문제 요약해서 적으시면 돼요. 요거는요, 여러분들하고 조금씩 계속 연습을 해볼 거예요. 1기부터. 문제 핵심을 적는 거는 연습을 해볼 건데 나는 못 적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수험생분들 중에 또 꼭 하지 말라면 유튜브 보세요. 유튜브를 보면서 유튜버 중에 이제 이운균과 아니면은 이윤균과 하는 이 공부 유튜버가 있어요. 공부 유튜버 있는데 요 양반 구독자 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요 분이 이제 사법시험을 합격하신 다음에 공부 유튜브를 하는데 이분 유튜브 또 이거 또 볼라 걱정이다. 내가 이름 얘기하니까. 보면은 이제 유튜브 내용 중에 문제 요약하는 사람은 0점이다라는 얘기를 이분이 자꾸 반복을 하세요. 문제 요약하면 0점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아마 우리 시험은 아닐 겁니다. 아마 뭐라도 적으면은 조금이라도 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문제의 핵심을 나는 죽어도 핵심이 뭔지를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문제라도 요약을 하시라고요. 왜냐면은 이게 끝까지 안 되는 분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끝까지 안 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면은 이분이 사법시험 출제자가 아니에요. 이분은 그냥 사법시험만 합격하신 분이지 출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도저히 안 되면은 문제 요약하시면 됩니다. 근데 2기 때까지는 한번 도전을 해보십시오. 그 문제의 쟁점을 적을 수 있는 거를 연습을 하다가 안 되면은 문제 요약하세요. 2기 때까지는. 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뭐 여기 있는 요 설득은 뭐냐? 요 설득은 뭐냐? 라고 하면 이 설득은요. 문항마다 달라요. 문항마다 다릅니다.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자, 여기 봐요. 이제 안 본다 이제. 야, OT 왜 이렇게 기냐? 왜 안 본다? 하품하고 그죠? 자, 봐요. 여러분들 노동법 처음 배우는 거 아니죠? 노동법 처음 배우는 거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노동법 조금 배운 사람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강 압니다. 대강 알아요. 뭐 그러면 잠깐 리뷰를 해보면은 업무의 내용을 뭐예요? 사용자가 정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취업규칙과 복무규율을 적용을 받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근무 시간과 장소를 사용자가 정하고 이에 구속받고, 그죠? 그 다음에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고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나와 있잖아요. 자, 그거를 여기다 이론 파트에다 쭉 적을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걸 쭉 여기다 쭉 적어놨어요. 그러면 설득을 할 때는 문제를 읽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지금 볼트를 조이고 있는데 이 볼트를 조이는 거를 회사가 정했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하나씩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이론에다가. 지금 볼트를 조이는 거를 회사가 업무의 내용이잖아요. 볼트 조인다라는 게 업무의 내용이잖아요. 볼트 조이는 게 업무의 내용인데 회사가 그걸 정하고 있지 않느냐. 됐죠? 그 다음에 지금 이 사람의 출근 시간이 9시인데 회사가 지금 9시에 출근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근무 시간을 회사가 정했다. 그 다음에 근무 장소가 어디예요? 생산 라인이죠. 그 생산 근무 장소를 회사가 정해야 되는데 근무 장소도 지금 생산 라인으로 회사가 정하지 않았느냐. 됐죠? 그 다음에 취업규칙에서 직장 동료를 죽박 날리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그걸 적용받고 있지 않느냐. 그죠? 그 다음에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얘가 볼트를 잘못 조이면은 막 뭐라고 나무라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이거 상당한 지휘 감독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나씩 설득을 해 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판례가 이렇게 판단할 때 요소가 나열돼 있으면은 사실관계를 끌어다가 이렇게 하나씩 설득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상당한 지휘 감독 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뭔 말인지 알겠죠? 됐습니까? 자, 그런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자, 보세요. 판례가 그렇게 요소가 나열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요건이 충족했는지에 따라서 효력이 연동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서 판례 법리랑 상관없이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서 효력이 연동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쨌든 노동법을 한 번쯤은 배우고 왔으니까 근로기준법 46조 1항에 보면은 휴업수당이라는 걸 들어봤을 겁니다. 그럼 거기에 보면 요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고 그 다음에 휴업이 있으면은 효과로서 평균 임금 70% 이상을 사용자가 지급해야 될 의무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런 건데, 자, 여기에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되냐?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되면은, 하려면은, 효과로서 평균인, 아니,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려면은, 사용자가 귀책 사유가 있는지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휴업을 했는지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될 때는 요건을 충족했는지 하나씩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됐죠?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귀책 사유가 있다. 내지는 뭐 아예 없을 수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저기 뭐야 휴전선 위에 정은이라는 친구 있지 않습니까? 걔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막 탱크 밀고 들어오고 대포동 미사일 막 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을 못했다. 그러면 그 사용자의 귀책 사유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정은이 탓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은이 탓이기 때문에 귀책 사유가 아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설득을 해주는 겁니다. 귀책 사유면 왜 귀책 사유인지 설득을 해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요,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 사람은 죽는다. 사람은 죽는다. 라는 이 이론은 확립된 이론입니다. 그죠? 사람은 죽는다라는 건 이거 확립되어 있는 이론이에요. 뭐 이걸 뭐 과학적으로 저는 어떻게 증명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할 거예요. 안 죽은 사람이 지금까지는 없다라는 게 정설이니까 사람은 죽는다인데 이런 사실관계가 있어요. 왜냐면 승주는 사람이다. 그럼 이런 사실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전에 사람 죽는다라고 했지 않느냐 이론에서. 근데 보니까 이 승주 사람 아니냐라는 거예요. 됐죠? 그럼 세 번째 승주는 뭐예요? 이렇게 사람으로 연결하면은 뒤진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연역적으로 접근해서 설명하는 방법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하여간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문제 풀면서 다 익히게 되실 거예요. 하나씩 설득해 나가는 거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결국에는 이거 한 1기나 2기 혹은 3기 초반까지 걸쳐서 이런 답안 작성의 방법을 좀 익히게 되면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요걸 깨달아야 돼요. 뭘 깨달아야 되냐? 아, 요걸 모르면은 죽도 밥도 안 되는구나. 요게 베이스가 돼야 문제를 보는데 근로자성이 문제가 되는데 근로자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이론을 몰라. 그러면은 어떻게 설득을 해요? 설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이게 베이스가 돼야 문제에서 주어진 사실관계를 가지고 설득을 할 거 아닙니까? 이게 베이스가 안 되면은 절대 설득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험 직전까지 이거를 막판까지 죽어라고 외워야 되는 거예요. 요거 죽어라고 외워야 되는데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독서를 많이 퍼부었어요. 그래서 막 진짜 막 날카로운 얘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한 분한테는 제가 굉장히 잔인한 얘기를 작년에 많이 했습니다. 그냥 답안 보면서 이렇게 하면 떨어져요. 이렇게 하면 떨어져요. 이렇게 하면 떨어져요. 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들으신 분 중에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 지금 앉아 계세요. 지금 본인이 고개를 끄덕이셨는데 아마 저한테 그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을 겁니다. 굉장히 그렇게 잔인한 얘기를 듣고도 여기 와 계신 거 보니까 굉장히 멘탈이 탄탄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탄탄하신 분이신 것 같은데 여기 앉아 있다라는 것 자체가 뭐였다라는 거예요. 예측대로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오를 다시 반복하면 안 됩니다. 그런 과오를 반복하면 안 돼요. 뭐 그냥 여기 파트만 딱 읽어봐도 떨어진다라는 게 충분히 느껴지는 사람분들이 계세요.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 쓰는 거죠. 이 정도 썼으면 됐지라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열과 정성과 모든 노력을 다해가지고 모든 최대한의 암기를 해서 여기다가 장려를 해야 돼요. 본인이. 아니 안 그러면 뭐 할 건데? 암기 열심히 안 하면 뭐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암기 열심히 안 하면 뭐 할 거예요?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장렬해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또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 공부를 진짜 장렬하게 암기해야 되니까 진짜 공부 많이 해야겠다. 그래갖고 아침에 막 5시에 눈 삘게 가지고 일어나갖고 잠을 줄이는 수밖에 없어. 5시에 막 눈 삘게 가지고 앉아갖고 5시 반부터 스터디 카페에 앉아가지고 꾸벅꾸벅 졸면서 그런 다음에 밤 11시까지 공부합니다. 눈 삘게 가지고 눈 밑에 퀭해갖고 너구리처럼 돼가지고 공부해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공부 효율성이 최악으로 치닫겠죠. 그래서 또 갑자기 이런 생각합니다. 11시쯤에 아니야. 나 오늘 공부의 효율성이 안 좋았어. 스스로 깨달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더 해야 돼. 눈 삘게 가지고 꾸벅꾸벅 졸면서 새벽 2시까지 공부 더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못 참겠어서 집에 가서 다시 자요. 이렇게 자다가 5시에 눈 딱 뜹니다. 아, 3시간 잔 거야. 그래서 눈 삘게 가지고 공성주가 공부 열심히 하랬지. 공부의 효율성이 최악이에요. 죽도 밥도 아닙니다. 그거 공부 4시간 한 것만도 못 할 거예요. 그 정도면은. 4시간 한 것만도 못 할 거예요. 4시간 한 것만도. 그렇게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몸에다가 힘주고 열품 타. 어플 깔아야지. 나 오늘 공부 몇 시간 했지? 15시간. 와, 그래 이 정도는 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15시간이 7시간만도 못 할 수가 있어요. 7시간만도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시겠죠? 잠을 줄여야 돼. 밥을 뭐 줄여야 돼. 막 이러면서. 그냥 열심히 하라는 거지. 공부 시간을 길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기분 나쁜, 앞에서 제가 면전에서는 얘기 안 했는데, 제가 굉장히 이번에 합격자 중에 기분 나쁜 캐릭터가 하나 있었어요. 이제 그분을 들으시면 조금 서운할 텐데, 여기 관악산에 계신 분인데, 이 관악산에 계신 분 나이도 어려요. 22살인가 그렇더라고요. 22살. 근데 이 관악산에 있는 친구가 지금 공익근무요원을 하고 있는데, 6개월 만에 1, 2차를 다 같이 붙었어요. 1차도 붙고, 2차도 붙고. 그러니까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캐릭터인데 앞에 앉아 있는데 근데 이름도 승주야.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네, 이름도 승주인데 굉장히 기분 나쁜데 저한테는 아무튼 굉장히 희한한 캐릭터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걸 합격하기 위해서 24개월을 썼는데 얘는 6개월을 썼잖아요. 22살 그 친구는. 기분이 굉장히 나쁜 캐릭터인데 그래도 한편으로는 얘는 공부의 효율이 굉장히 좋았나 보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물론 면전에서는 야 축하한다 라고 해줬죠. 도대체 어디 앉아 있었냐 얼굴이 기억이 안 난다 그랬더니 2기 3기 때 저기 실형상반에 앉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그렇게 제가 볼 때는 효율이 좋은 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드물 겁니다. 그런 캐릭터는 굉장히 드물고 제가 생각할 때는 보통 2년, 3년 정도의 괜찮은 공부 효율성이 나오면 합격할 수 있거든요. 합격할 수 있는데 제가 공부의 효율이 좋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지 굉장히 긴 시간을 공부해야 된다라고는 말씀 절대 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는 또 잠 참으면서 공부는 하지 마세요. OT 길어서 죄송합니다. 저 젊은 꼰대라고 생각해도 뭐 어쩔 수가 없는데 그래도 정신무장을 조금은 하고 가야죠. 아이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진도를 나가야 돼요.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OT 길게 해서 미안한데요. 사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시험 준비하시잖아요. 아마 여러분들한테 이 세상에서 첫 번째로 이 시험에 붙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하라면 여러분들 자신일 겁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가장 붙고 싶을 건데 아마 만약에 두 번째 정도라면 여러분들 가족이겠죠. 여러분들이 시험 붙기 바라는 사람이. 근데 한 세 번째 정도라면 절 거예요. 저는 절 겁니다. 아니 이게 야, 너 이거 사교육이잖아. 이건 그냥 자본주의 장사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지만은 저는 아마 제가 정말 여러분들 붙기를 바라는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잔소리를 많이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붙으면은 저한테도 사실 좋거든요. 그리고 저한테도 여러분들이 붙었을 때 간접적으로 기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합격자 발표했을 때
모여가지고 술 먹으면서 저한테 서운한 거 막 퍼부어대고, 아니 당연한 얘기지만은 한 60명 이상 모이다 보면은 저한테 서운했던 분들 되게 많아요. 농사님들. 너 왜 이렇게 독서를 퍼붓냐? 나 너한테 서운한 거 진짜 많다. 그러면서 일부러 술 마시고, 그냥 맨정신에는 저한테 독서를 못 퍼부으니까 술 기운 빌려갖고 저한테 막 그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왜냐면 결과적으로 잘 됐기 때문에 저는 그걸로 만족한단 말이에요. 술 먹고 저한테 그렇게 막 짜증내고 그러셔도. 그리고 그때는 제가 선생님 아니잖아요. 선생님 아니고 그냥 비즈니스로 만나는 관계인 거잖아요. 그 정도는, 한 번 정도는 충분히 너그럽게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동안 힘들었기 때문에. 저한테 잔소리 듣고 막 그런 거 열받은 거 막 그런 거 나중에 서운한 거는 나중에 퍼붓고 지금은 그냥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퍼부으시면은 제가 그 자리에서 이제 도망가 버릴 테니까 나중에 퍼부으시고. 그리고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나중에 그렇게 만나면 저도 사과합니다. 그동안 내가 독설 퍼부어서 미안하다라고 사과해요. 수험 기간 동안 아무리 막 잔인한 얘기 퍼붓고 막 그래도. 자, 이제 개별법이 이렇게 진도를 나갈 거예요. 일단 근로기준법에 이제 적용 범위부터 나갈 거고요. 적용 범위 다 공부하지 않고 인적 적용 범위부터 나갈 겁니다. 인적 적용 범위부터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원칙에 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건 중간 착취 금지, 그 다음에 균등 처우 원칙, 그 다음에 위약 예정 금지 이런 걸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취업 규칙을 공부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근로 계약을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로 조건에 관해서 공부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인사에 관해서 공부하고, 징계에 관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해고에 관해서 공부하고, 해고 외 근로 관계에 관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이제 사업 변동이란 거에 관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비정규직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한 다음에 이제 산재에 관해서 공부하고 나면은 이제 개별법이 다 끝날 거예요. 근데 개별법이 여러분들 언뜻 보기에도 양이 되게 많죠? 왜냐면 집단법만 해도 설립과 운영, 단체 교섭, 단체 협약, 쟁의행위, 부노 이렇게 다섯 손가락 안에 끝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상당히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집단법보다 조금 더 비중이 많이 차지하게 될 거고요. 많이 차지하게 될 거고,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비중이 많기 때문에 혹시 진도가 약간 딜레이 되더라도 모의고사는 3칸정 공부하시면 되고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교재를 일단 피십시오. 교재를 일단 피시면은요. (3페이지로) 오시면 노동법원에 법원과 노동기본권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연기 때는 당연히 여기에 관해서 시간을 상당히 할애를 하지만은 이제는 여기에다가 시간 할애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오는 파트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데다가 시간을 할애하지 않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자, 넘어가셔서 6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근로의 권리와 의무라고 돼 있는데, 아까 전에 나와 있는 노동법의 법원이나 이 근로의 권리나 의무 이런 파트는 당연한 얘기지만 노동법 1차에서는 객관식 문제로 한 문제씩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한 문제씩 출제될 가능성이 있지만은 저는 2차 강의를 하는 사람이고 2차 강의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역시 이런 파트도 넘어갈 거고, 분명히 학원에서는 여기 있는 이걸 2차 강의라고 분명히 하고 있죠. 2차 강의이기 때문에 1차 강의에 나올 그런 것까지는 강의는 하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8페이지에 근로 3건도 그냥 넘어갑니다. 필요한 내용은 나중에 뒤쪽에서 할 거고, 11페이지에 있는 소극적 단결권과 단결 강제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필요한 내용은 뒤에서 할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17페이지로 넘어가면은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라고 있는데, 여기에는 있는 이런 컨텐츠들도 1차 시험에서는 객관식 문제로 나올 수 있을지는 변론으로 하고 2차 시험에는 나올 수 없으므로 그냥 넘어갑니다. 넘어가고요. 자, 20페이지로 오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되어 있네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일단은 근로기준법 조문을 피십시오. 근로기준법 조문을 피시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2조
2조로 오세요. 자, 2조로 와셨습니까? 이제 2조로 오시면은 2조에서 1항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라고 돼 있고 1호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근로자에 관해서 조문을 살펴보면은 2조 1항 1호에 나와 있고 여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서 이 근로 제공하는 사람에서 여기 있는 이 근로는 다른 표현으로 이제 노동이다 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고요. 다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노동 중에서도 이제 종속노동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는 국내에 이견이 없다라고 하는 점도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는 많은 노동이 있잖아요. 많은 노동이 있잖아요. 저도 지금 노동하고 있는 거 인정하시죠? 여러 가지 노동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종속노동은 도대체 어떻게 판단하는 거냐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에는 근기법에는 조문이 안 나와 있잖아요. 도대체 그 종속노동이라는 건 어떻게 판단하는 거냐에 관해서는 근기법에 안 나와 있죠. 근데 결국에는 해석에 맡겨지게 되는데 맡겨지게 되는데 여러분들 최종적인 법 해석권자가 누굽니까? 저는 법학 전공 안 했는데요.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 상식으로 알고 있어요. 최종적인 법 해석권자가 누구예요? 법원이죠? 법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법원의 해석론을 계속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법원의 해석론을 계속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해석에 맡겨지게 되고, 그래서 요거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살펴볼게요. 근데 제가 그동안 10년 넘도록 여기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이제 27회 때 저희 시험에 나오긴 했는데 사실상 여러분들 33회 대비하시는 거잖아요. 33회 대비를 하시는 건데 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솔직히 말하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는 솔직히 아깝거든요. 물론 제가 아까 전에 근로의 권리나 이런 것들은 그냥 패스해버렸잖아요. 그런 걸 패스했다라는 건 출제 확률이 뭐예요? 아예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신림동에서 이견이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0%다까지는 얘기를 못 하거든요. 0%다라고는 얘기는 못 하는 파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는데 근데 지금 여러분들 아마 아시고 오셨겠지만 제가 러닝타임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있는 사람이에요. 러닝타임에 대해서 그러니까 60분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 과도한 집착이 있는 사람인데 지금 보니까 60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10분 쉬었다가 저 해석론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